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비밀 문건이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155포탄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33만 발이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포탄 판매 요청은 지난해 10만 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출된 미국 행정부 비밀 문건은 미국이 한국에 추가 요청한 155포탄 양이 33만 발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3만 발을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송하는데 72일이 걸린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콕 집어 155포탄을 그것도 한국에게 자꾸 요청하는 것일까요? 또한 한국군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은 어지간한 군사 강국들의 육군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패권국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들과 비교될 정도로 질과 규모에 있어 압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처럼 어느새 화력 덕후가 된 한국에게 방산협력 요청하는 나라들이 줄을 섰는가 하면 최근 한국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5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K방산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도 155포탄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155포탄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에서 포격전이 이어지면서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하루에 약 3,000발의 155포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00만 발 이상 썼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100만 발 이상의 155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무기고에 비축된 포탄의 수도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도와주거나 미국 무기고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게 포탄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따라 155포탄 재고 부족이 심각해졌고 현재 미국이 손을 내밀 만한 나라가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11억 달러 상당의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4년 회계년도 예산에 미국 내 탄약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비용 390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화력이 강한 탄약에 대한 수요가 적어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K9 비롯해 155포 운용 비중이 높고 훈련을 통해 포탄을 계속 소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양의 155포탄을 국내에서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포탄을 원하거나 로켓탄 개발과 생산을 함께 하자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발트 3국 중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도 탄약 공장 설립을 예고했는데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폴란드이며 에스토니아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가격은 지난 2년 사이 4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방문했던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에서 둘러본 방산업체 중 포탄과 탄약 제조사만 두 곳이나 됐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155포탄은 물론 중소구경 탄약까지 둘러보고 갔습니다. 더구나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그룹 간 폴란드 로켓탄 생산 공장과 관련한 MOU가 전격 체결되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로켓탄 생산이 현지 방산 전시회에서 전격 체결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비해 작년에는 54조 원, 올해에는 65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책정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이 폴란드 현지에 속속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로켓탄 생산이 폴란드 현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러시아는 즉각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럽 전 지역은 물론 폴란드까지 절충 지역으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침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폴란드는 더욱 더 국경에 배치할 장거리 포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이 1000km를 비행하는 정밀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폴란드를 완충 지역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폴란드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다연장 정밀 유도 로켓탄 생산뿐 아니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화와 로켓탄 생산 MOU를 체결한 폴란드의 WB그룹은 민간 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활약을 했던 무인기과 드론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갖춘 회사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드론과 무인기 개발의 실력자로 떠올랐고 그 중심에 바로 WB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WB그룹은 폴란드가 구입한 다연장 로켓 등 무기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다양한 방위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12개 모델 중에 연습탄 포함 8개가 130에서 230까지 무유도와 유도 로켓탄이며 사종은 KTSSM에서 파생된 대구경탄 CTM290탄 계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유도 로켓탄은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고폭탄이 아닌 이중 목적 자탄과 에어버스탄, 확산탄, 열압력 탄도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방산 매체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KTSSM 전술탄도미사일은 기본형이 아닌 KTSSM-2 버전으로 사거리 290km까지 가능한 장거리 버전만 블록 1형에서 3형까지 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기존 LSAM보다 더욱 성능이 업그레이드될 LSAM-2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 30일 공고문을 내고 LSAM보다 방어 범위가 3배에 달하고 요격 고도가 더 높은 LSAM-2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LSAM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요격 시스템으로 고도 406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LSAM은 대형 무인기에서 탄도미사일까지 공중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12단 분리 후 직격 비행체킬 비이컬과 추력기를 이용해 궤적과 자세를 제어하면서 미사일 요격 지점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LSA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610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처럼 LSAM 기본형을 개발하자마자 LSAM-2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LSAM-2는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되어 30여 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LSAM-2의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 배치되면 한국은 LSAM보다 요격 범위가 더 넓고 고도도 높은 미사일 체계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소식입니다. 현궁과 해궁 등 유로 로켓을 개발하고 국산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논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문에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어떤 미사일인지 경쟁사에서 모르도록 해서 실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미사일은 런처에서 발사될 경우 프로세서에서 걸리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화염 억제 설계와 발사 속도 트리거 처리 신호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과 다른 방식의 미사일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논문 속의 미사일 혹은 로켓을 보면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공처럼 접이식 날개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LIGNX1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 혹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현재 LAH 소형 공격 헬기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에서부터 기갑용 대전차 미사일과 헬기용까지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미사일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사일 수출을 자제하고 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IGX-1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LIGX-1은 중동을 찍고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 중입니다. LIGX-1은 최근 2년간은 중동의 지대공 유도탄 시장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미국, 루마니아, 이라크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도 지대공 및 소형 유도탄, 로봇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견인한 것은 지대공 무기체계 천궁2로 지난 2022년 UAE에 수출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4조 3천억 원 수출 계약을 따내 최근 2년 사이 확보한 수주액만 7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라크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계약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성사될 경우 최근 3년간 중동에서 올린 천궁이 수주고는 총 1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IGX-1의 유도로켓 비군과 고스트로보틱스의 로봇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LIGX-1의 로봇 분야는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통해 진입할 예정으로 사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 고스트로보틱스의 대표 제품은 비전 60입니다. 비전 60은 평탄한 지역을 비롯해 산악 등 험지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미국조차 한국의 포탄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의 로켓탄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흥 강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 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 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 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병이 K9의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레이 코브자라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 자주포 PGH-2000으로 이루어진 포병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PGH-2000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혹평을 남겼는데요. PGH-2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약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장갑도 얇은 편이며 자동장전 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전체 수량의 3분의 1가량인 80대 중 3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의 이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한국의 K9 차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주포의 포탑의 유폭이 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쓰고 싶은 포탑 내부 측면에 장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풀릴 경우 그대로 유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 파손되고 무방비 상황에서 포탑이 동째로 유복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 K9 차체는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PGH-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차 지뢰를 밟아 스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라인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PGH-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정치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북러 군사동맹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가 한국과 북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적성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한민국 역시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껏 대한민국은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천천히 하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며 차츰차츰 무기가 지원되어야 더 압박이 거세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흥미진진이라는 도발적인 문구 선택에서 한국 정부 역시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철수 이후 52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잡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도발적인 문구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고쳤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공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 미사일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mm 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러시아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말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관계 악화에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푸틴이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이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국산 K9은 러시아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도 그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한국산 K9를 급히 추가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맹국이자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을 인도 경계 지역에 배치하며 인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산 K9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의 행보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다크 지역은 사막과 고산 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는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였습니다. 에서의 SH-15 자주포는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6X6의 세미트럭인 CTL-181위에 포탑을 몰려놓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돌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궤도형 자주포는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이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이라고 험난한 지역에서 이동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담아 마찰이 크며 이는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 궤도형 자주포의 경우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 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중국산 무기와 다르게 한국 K9 자주포는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정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 검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무기 제조 과정에서도 로봇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과정 중 70% 이상을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형태입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출고된 제품 전체를 필수적으로 전수 검사하고 공장 실외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15가지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대한민국 군사무기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K9의 경우 유기와 편수 장치를 통해 차체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군은 지금 이 시점에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무기 신뢰도가 더욱 높아져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 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 관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 비행동합 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에 더해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은 곧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미래 방위 계획 동향을 언급할 때 현무 5 미사일의 개발 사안을 포함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발언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동거시키거나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업하여 항공 엔진 독림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150조 시장을 뚫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된 이유였습니다. 2020년 유해이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무산된 것도 독일이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화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K9 자주포에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K9 자주포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설계도를 토대로 항공기 엔진 핵심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개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의 합작에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한화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탐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국산 엔진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인 FC-31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고 있지만 그보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에 한국산 제트 엔진까지 갖추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한국산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한국산 엔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 분명 결함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아직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늘상 있는 중국의 조롱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엔진의 시험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로기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제트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와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 초반까지 제트 엔진을 모두 국산화시켜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셈입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할 경우 선진국들보다 짧은 기간에 개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며 일정을 맞춰온 기술자는 향후 개발될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스텔스부터 국산 엔진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엔진 역량뿐만 아니라 스텔스 역량 향상에도 엄청난 노력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 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시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탐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 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 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 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로기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인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웃음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는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발을 들렸지만 세 나라가 모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기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고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않았는데요. 냉정한 현실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도 개발 못해 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인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실제로 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중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남은 국가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프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에서는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수출은 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 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숨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죽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점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까지 바라기는 힘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의 F-2 전투기도 한국의 KF-21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이죠.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인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대급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적 답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임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었으며 항공엔진 기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순조로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높아졌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과 스텔스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쏴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황구 15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식의 발사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이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계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 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금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들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 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상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상어는 지름 533에 1톤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줄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졌는지 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뤄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연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 K2표. 이제는 해상을 봉인시켜버린 홍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 간 3나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TSMC의 기술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삼성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마 전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A17을 그런데 문제는 A17의 생산을 담당하는 TSMC가 보여준 성능 향상이 이전 세대에 비해 기대 수준을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이 기존 4나노 공정과 견주어 성능은 22%, 전력 효율은 34% 향상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3나노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대비 21% 축소됐고, 성능피, 전력피, 크기어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 모두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완성 공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의 자회사인 IC놀로지 LLC의 분석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공정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인텔의 7나노급 공정인 인텔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적도뿐만 아니라 고성능 셀 하이 퍼포먼스 셀즈로 비교해도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인텔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발열 문제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게 없다니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냐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해외 IT 매체들도 A17에 적용된 TSMC 3나노 공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아 TSMC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PC게이머는 아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3나노 실리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다. 새로운 SoC 시스템 온칩는 트랜지스터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며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3나노 모바일 AP 시대가 열리면서 파운드리 기업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2024년 3나노 공정을 통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도 이르면 올해 말 4나노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고 내년 말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에서 대형 모바일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제조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삼성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자체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미 3나노 GAA-FET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삼성전자가 2나노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로 현재 삼성과 TSM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에 적용하고 있는 핀펫 FET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펫은 기존 평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 구조의 공정 기술로 TSMC는 3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 주로 활용해왔습니다. 반면 세계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는 3나노에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GAA 기술은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채널과 게이트가 3면이 맞닿는 핀펫과 달리 GAA는 4면에서 맞닿게 해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누설 전류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GAA는 핀펫보다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부터 삼성이 TSMC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3나노 수준만 탄론하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3나노를 기점으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는 극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전략이 먹히고 반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산 효과가 통상 36개월 이후 나타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는 업황 정상화에 있어 적기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는 물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에 힘입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감산에 감산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와테현 기타가미시 공장 부지에 신설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면서 가동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인데요.
키옥시아는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대규모 공장을 만들고 양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반도체 불황까지 겹치면서 감산을 계속해왔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낸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상위 업체 중 한 곳이 사업을 접게 되는 치킨 게임 결과가 내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두 회사의 합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상위 업체 중 가장 위태로운 곳은 2위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기업들이 치킨 게임의 최종 희생양이 될 것이란 계산 아래 내년까지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길어지는 낸드 시장 불황을 버텨낼 실탄, 즉 재무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키옥시아는 이미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을 만큼 재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신공장 투자나 연구개발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 후 기업 공개 IPO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낸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인데요. 낸드 시장의 혹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 인공지능 AI 투자 붐이 불고 디램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더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낸드 사업에만 집중하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과 달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나머지 경쟁사들은 모두 디램을 주력으로 하는 곳들이라 인공지능 투자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램과 낸드 사업을 모두 하는 삼성과 SK는 낸드에서 강도 높은 감산을 하고 적자를 보는 대신 디램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덕분에 낸드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 치킨 게임의 패배자가 유력해 보이는 지금 아무도 두 회사의 합병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반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낸드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기술면에서 삼성과 SK가 저만치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무대에서 치킨 게임에서 패배할 회사들이 나올 때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로서는 느긋하게 기다릴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